내 이름은 김현주. 사람들은 나를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회사 현주식품을 일군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부른다. 그들은 나의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지만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매일 밤 죽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외로움을 삼키는 나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다. 이것은 내가 나의 두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내 친아들 민수였다. 놈은 그룹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에 걸맞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놈의 첫인사는 나의 건강에 대한 안부가 아니었다. 어머니, 다음 주 이사회 안건 확인하셨습니까? 이번 신제품 라인 제가 직접 기획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제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놈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애정 대신 자신의 야망과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얼마 전 놈이 단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사에서 20년간 일해 온 늙은 경비원을 아주 냉정하게 해고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내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서서히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잠시 후 나의 또 다른 아이, 내 딸 수민이가 도착했다. 수민이는 내가 15년 전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던 보육원에서 데려온 입양한 딸이다. 녀석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자신의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무릎은 괜찮으시고요. 수민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의 손을 잡으며 나의 건강부터 챙겼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짰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털 목도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내 두 자식의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저녁 식탁에서 수민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나는 남편과 사별한 후 그를 기리기 위해 익명으로 보육원에 후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한 아이를 보았다. 다른 아이들이 후원받은 과자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작은 과자 조각을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의 손에 몰래 쥐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그 선한 눈빛 속에서 가난했지만 늘 더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나는 그 아이를 내 딸로 삼기로 결심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 아이가 나의 영혼을 가장 많이 닮은 내 진짜 자식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직접 만든 소박한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다. 아들 민수는 회사의 경영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만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연료처럼 기계적으로 입 안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딸 수민이는 내가 만든 나물 반찬 하나하나에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라며 진심으로 감탄하고 감사해했다. 나는 그날 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이 회사를 과연 우리 아들 민수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 아이의 탐욕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나는 그날 밤 아주 중대하고 또 아주 잔인한 결심을 했다. 나는 나의 이 거대한 유산을 그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시험하기로 했다. 진정한 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그 가치가 증명되는 법이다. 나는 내 아이들을 가장 뜨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난이라는 이름의 불 속으로 직접 밀어 넣을 생각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척 연극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 같은 무대 위에서 누가 진짜 금이고 누가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인지 나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나의 마지막 가장 거대한 도박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시험을 위한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올랐다. 나는 내 평생의 충신, 김비서와 함께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나의 유일한 공범이자 이 연극의 총감독이었다. 우리는 현주식품이 해외 투자 실패와 파트너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파산했다는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김 비서는 언론에 익명의 소스를 흘려 회사에 부도 위기설을 퍼뜨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왕국이 나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행하는 가장 잔인한 연극. 하지만 나는 이 방법 외에는 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다. 마침내 나는 나의 두 자식 민수와 수민이를 저택으로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 회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그 걱정이 과연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지도 모를 자신들의 유산을 향한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평생을 군림하던 여왕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늙고 병든 노파의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섰다.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이 집도 곧 은행에 넘어가게 될 게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나는 내 두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내 친아들 민수였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를 향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내 대한 노골적인 실망과 분노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소리쳤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친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대체 어떤 투자를 하셨길래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의 건강이나 나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물려받게 될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딸 수민이는 달랐다. 그녀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회사의 안위나 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나에게 달려와 나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어머니, 회사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돈도 다 필요 없고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발, 제발 쓰러지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런 두 아이의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며칠 후 우리의 파산 연극은 더욱더 실감나게 진행되었다. 내가 고용한 채권자들 물론 모두 연기자였다. 이 저택으로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가구와 그림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나는 단 몇 벌의 낡은 옷만을 챙긴 채 평생을 살아온 나의 성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내가 새로 정착한 곳은 김 비서가 미리 마련해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서울 변두리의 한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차갑고 축축하며 곰팡내가 진동하는 곳,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마지막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나는 두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의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진 늙은 어미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주말 나의 아들 민수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그는 파산한 어머니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의 딸 수민이는 토요일 아침 일찍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짐을 싸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나를 위한 겨울 이불과 전기장판, 그리고 작은 쌀 한 가마니를 사온 것이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당분간 저희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요. 그녀 역시 도서관 사서의 박봉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나의 연극은 이제 이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내 아이들의 마음속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아프게 확인하고 있었다. 나의 파산 연극이 시작된 후 나의 두 자식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나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적나라한 민낯을 하루하루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내 딸 수민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퇴근길에 나를 찾아왔다. 녀석의 직장인 도서관은 이곳에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아주 먼 곳에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저녁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나를 위해 따뜻한 저녁과 깨끗한 속옷까지를 챙겨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소고기 뭇국 끓여왔어요. 입맛 없으셔도 꼭 드시고 힘내셔야 해요. 어머니, 이 벽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주말에 남동생이랑 와서 도배라도 새로 해드려야겠어요. 녀석은 내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녀석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나의 건강과 나의 안위뿐이었다. 나는 녀석이 끓여온 따뜻한 국을 먹으며 몇 번이고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고, 사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러야만 했다. 하지만 나의 친아들 민수는 단 한 번도 이 곰팡내 나는 지하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내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마치 내가 전염병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피하고 있었다. 그에게 가난한 어머니는 자신의 화려한 인생에 흠집을 내는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나의 심장은 아주 잠깐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혹시라도 이 아들이 뒤늦게나마 어미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첫 마디는 나의 그 마지막 남은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정말로 숨겨놓은 재산은 단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평생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사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비자금이라도 조금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제 앞가림하기 바쁩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자신의 용건만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김 비서가 변장을 한 채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그가 조사한 아들 민수의 지난 일주일간의 행적이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내 심장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었다. 민수는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들을 만나 나의 파산 재산 중에서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푼이라도 남아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주주들을 만나 무너진 회사의 경영권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어미를 걱정하는 대신 어미의 시체 위에서 자신이 차지할 유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비서의 보고서에는 딸 수민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녀는 주말에 하던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나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의 친아들은 나의 남은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고, 나의 양딸은 나를 위해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을 포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아들 민수를 서서히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혈연이라는 이름의 그 질기고도 허망한 끈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의 마지막 시험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 두 아이에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내 아이들에게 늙고 병든 어머니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김 비서에게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나의 시험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시험. 그 가장 잔인한 무대는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평판은 좋지만 병원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한 중소병원의 원장을 미리 섭외해 두었다. 나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그럴듯한 병명 아래 그 병원의 VVIP 병실에 입원했다. 창백한 화장과 환자복, 그리고 내 팔에 꽂힌 링거 주사까지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완벽한 연기 소품이었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딸 수민이를 통해 아들 민수에게 전했다. 며칠 후 두 아이가 병실로 나를 찾아왔다. 수민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되실 때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녀석의 눈에는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짜증이 더 많이 묻어나왔다. 어머니, 평소에 운동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몸 관리를 안 하셔서 자식들 고생시키십니까? 그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닌 원망 섞인 타박이었다. 잠시 후 의사 역할을 맡은 연기자가 굳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나의 상태에 대해 두 아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장 혈관이 거의 다 막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수술이라 억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수술 날짜를 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릴 것이라는 시간 제한까지 못 박아주었다. 수민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 민수의 눈빛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그 차가운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내 생에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애처로운 목소리를 연기했다. 민수야, 나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더구나.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긴 그리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뻔뻔한 변명과 계산적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저도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로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그 큰 수술비를 제가 어떻게 거짓말, 김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놈은 회사에서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재산으로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지막 남은 패물이라도 파시는 건 어떠세요?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놈은 내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일단 제가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는 희망 고문과도 같은 위선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내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은 진짜였다. 그것은 내가 낳은 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알리는 장례식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수민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민수와 통화하는 것을 밖에서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녀가 나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가 안 하면 제가 하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 수술비 마련할게요. 그러니 절대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런 딸의 작은 어깨 위로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올려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나는 이 잔인한 연극을 당장이라도 멈추고 싶었다. 달려가서 그녀를 끌어안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잔인한 무대의 마지막 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아야만 했다. 나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어미를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른 한 아이는 어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시험, 그 가장 잔인한 무대는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막이 올랐다. 나는 내 딸 수민이가 나의 이 거짓된 시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 한쪽에서는 제발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서 주기를 이기적으로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 딸이 나를 위해 고통받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딸 수민이는 나의 그 이기적인 기대를 처참하게 배반했다. 녀석은 내가 입원한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녀석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내가 10살 생일 선물로 주었던 그 작은 금목걸이를 종로의 한 낡은 전당포에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10수년 전 보육원에서 처음 데려온 작고 마른 그 아이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던 그날을 떠올렸다. 수민아, 이게 이제부터 너의 새로운 삶을 지켜주는 행운의 부적이 될 게다. 언제나 이 목걸이처럼 밝고 예쁘게 살아야 한다. 그 목걸이는 녀석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려졌던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유일한 증표이자 나의 사랑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나를 위해 자신의 그 가장 소중한 보물을 미련 없이 내던진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민이는 도서관 사서 일이 끝난 늦은 밤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김비서는 차마 내게 보여주기 힘들다며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서 내 딸은 텅 빈 사무실 빌딩에서 무릎을 꿇고 락스 냄새 속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 속에서는 고깃집의 시끄러운 소음과 취객들의 희롱 속에서 뜨거운 불판을 나르고 있었다. 녀석의 가녀린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짐이 올려져 있는 듯 했다. 나는 매일 밤 김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나는 이 잔인한 연극을 당장이라도 멈추고 싶었다. 달려가서 내 딸을 끌어안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며칠 뒤 김 비서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수민이가 결국 과로와 영양실조로 식당에서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나는 김 비서에게 당장 이 모든 것을 끝내라고 소리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나의 손이 전화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춰 섰다. 내 머릿속에 내 아들 민수의 그 차갑고 계산적이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숨겨놓은 재산은 단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그 목소리가 나의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다시 한번 차갑게 붙들었다. 아니,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이 시험은 반드시 그 끝을 보아야만 했다. 나의 이 거대한 제국과 수천 명 직원들의 미래를 저런 짐승 같은 놈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다.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수민이가 헬쑥한 얼굴로 병실을 찾아왔다. 녀석은 지난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밑이 퀭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녀석은 나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낡고 구겨진 하얀 봉투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 녀석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다 모았어요.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지폐들이 땀과 눈물로 축축하게 젖은 채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녀석이 판 목걸이 값과 그녀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일하며 번 피 같은 돈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돈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나의 시험은 끝났다. 나는 나의 진짜 자식을 마침내 찾아냈다. 나는 내 딸 수민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내 딸의 그 숭고한 희생과 위대한 사랑 앞에서 터져 나온 진짜 눈물이었다. 수민아, 내 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민이는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우는 줄로만 알고 나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을 거예요. 나는 그런 딸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그래, 이제 다 괜찮을 게다. 이 어미가 이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니 이 잔인하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 되었다. 이제 모든 배우들을 무대 위로 불러 모아 그들의 진짜 역할을 알려주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나의 마지막 시험,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척하며 나의 작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두 아이를 불러 모았다. 나는 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공간에서 나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다. 내 아들 민수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잔뜩 인상을 쓴 채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이 곰팡 내 나는 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굴욕으로 여기는 듯했다. 어머니, 대체 이런 누추한 곳에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빨리 하세요. 저 바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픈 어미를 향한 걱정 대신 자신의 시간을 빼앗긴 것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내 딸 수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그녀의 피와 땀으로 채워진 그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수술 잘 받으셔야죠. 그녀는 여전히 나의 건강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너무나도 다른 두 자식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의 충직한 김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김비서는 노트북을 열어 방 안에 작은 텔레비전과 연결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연극, 그 마지막 막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힘없고 병든 노파의 목소리를 연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는 다시 진성그룹의 여왕, 박서희 회장의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앉아라, 놀다. 나의 그 달라진 목소리에 민수와 수민이는 화들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지난 한 달간 나는 가난하고 병든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너희라는 두 배우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그대들의 본성을 시험한 한 명의 연출가였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 비서가 지난 한 달간
몰래 촬영하고 기록한 내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화면 속 민수는 변호사들을 만나 나의 재산을 빼돌릴 법적인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엄마가 노망이 들어서 골치가 아프다며 나를 험담하고 있었다. 숨겨놓은 비자금이라도 찾아내야 한다는 그의 추악한 통화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어서 화면 속에는 수민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전당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걸이를 팔고 있었고, 고깃집에서 취객들의 행패를 견디며 묵묵히 서빙을 하고 있었으며 과로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영상은 그녀가 오늘 아침 헬쑥한 얼굴로 은행에서 자신의 모든 통장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민수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수민이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차갑게, 그러나 한때는 내 아들이었던 그를 향한 마지막 연민을 담아 바라보았다. 민수야, 나는 내게 생명을 주었고 불을 주었으며 셀 수 없는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부의 강물 속에서 단 한 방울의 물을 청했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그 한 방울마저도 내게 주기를 거부했다. 너에게 이 늙은 어미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투자가 끝난 부실 채권과도 같은 존재였겠지.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그 마음에 효가 없으면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법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수민아, 나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딸아.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너는 나의 이 거짓된 병을 위해 너의 미래와 너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려 했다. 너는 내게 진짜 자식이 무엇인지를 너의 그 위대한 희생으로 증명해 보였다. 나는 김비서의 옆에 서 있던 나의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온 나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했다. 아들 박민수에게는 그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그러나 결코 다시는 지금처럼 호화롭게 살 수는 없을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신탁으로 남긴다. 그리고 나의 나머지 모든 재산, 즉 진성그룹의 지분 90%와 그룹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나의 딸 윤수민에게 상속한다. 거짓말, 이건 무효야. 어떻게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한테 엄마의 모든 걸. 민수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수민이 역시 경악하며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저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더 이상 힘없는 노파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나가거라. 이것이 이 어미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벌이다. 그리고 나는 내 딸 수민이의 손을 굳게 잡았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는 이 제국을 이끌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위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 그리고 이 어미가 네 곁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김비서는 울부짖는 민수를 방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여전히 충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민이를 내 품에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나는 진짜 내 딸을
그렇게 꼭 안아주었다. 나의 잔인했던 연극은 끝났다. 이제 나의 진짜 딸과 함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새로운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1년 후 나의 잔인했던 연극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새로운 주인공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세상은 JS그룹의 새로운 총수가 된 젊은 여성 CEO 윤수민의 등장에 놀라움과 기대를 보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운 좋게 유산을 물려받은 신데렐라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수민이는 세상의 그 모든 편견과 의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 나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그녀를 조용한 조언자로서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처음 그녀에게 회장직을 물려주었을 때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몇 번이고 거절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민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란다. 그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다. 너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게다. 내가 네 곁에서 항상 함께할 것이니 나의 그 믿음 속에서 내 딸 수민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과거의 나처럼 냉철한 카리스마로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내 친아들 민수는 내가 그에게 남겨준 울산의 작은 공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과 분노 속에서 방황했다. 하지만 공장의 정직한 노동자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그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돈의 가치와 땀의 신성함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는 가끔 내게 서툰 글씨로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 속에는 더 이상 탐욕과 오만이 아닌 지난날의 자신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 비록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한 명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내 딸 수민이와 함께 한 보육원을 찾아갔다. 그곳은 10수년 전 내가 처음으로 내 딸 수민이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나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거대한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 나는 그 보육원에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나의 진짜 아이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수민이를 보았다. 다른 아이들이 서로 더 좋은 장난감을 차지하려 싸우고 있을 때 녀석은 구석에 앉아 자신의 작은 과자 한 조각을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그 작고 선한 모습이 나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저 아이가 바로 신이 내게 보내준 내 진짜 딸이라는 것을. 다시 현재 나의 딸, 이제는 JS그룹의 회장이 된 수민이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그 낡고 허름했던 보육권을 최신식 건물로 완전히 새롭게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김현주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나처럼, 그리고 자신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재단의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는 내 딸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눈물 속에서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옛 저택이 아닌 수민이가 새로 구한 작고 아늑한 집으로 돌아왔다. 수민이는 나를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요리 솜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평범한 모녀처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이 따뜻한 세상을 제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런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럼 너는 할 수 있고 말고 너에게는 이 어미에게는 없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주인이 될 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나의 길고 길었던 외로웠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그것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더 단단하고 더 숭고한 가족이었다. 나의 마지막 연극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